서너 명 중에 한 명은 머리숱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이란에 있었을 때 물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2달, 3달 지나도 머리를 안 깎을 때가 있었어요. 고슴도치 깃털을 기름으로 태운 다음에 머리에 그 4일 동안 계속 그 바른다. 그래서 지적이 봤더니만은 사춘기 이전에 거세가 될 경우는 남성 탈모가 아예 없을 것이고 머리카락을 잃느니 차라리 남성성을 잃겠어. 구약에 보면 동네 꼬마아이들이 보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놀려댔나 봐요. 거기다가 저주를 내리는데 곰 2마리가 숲에서 뛰어나와서 그 놀린 42명의 어린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를 보다 재미있고 가깝게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오늘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에서 이집트 고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사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문대사학과 임승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임 교수님 뭐 지난번 한 번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너무 재밌었다 댓글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행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나요? 요즘 놀고 있어요. 안식하고 있는 시기라. 그리고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 박현도 교수님이 안 보이는데 박현도 교수님이 오다가 기도할 시간이 돼가지고 잠시 기도를 드리느라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마치고 오시느라고 지금 빨리 오고 계시니까요. 곧 합류를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제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 얼굴을 이렇게 쭉 뵀는데 다들 머리숱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머리숱 때문에 고민은 안 해보셨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제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근데 저희 제작진도 다 머리숱이 많아요. 그러네요 진짜. 원래 우리나라의 성인 중에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머리숱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남성분들이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머리숱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역사를 공부하면 머리숱이 많아진다. 이러면 역사에 굉장히 공부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사실은 제 후배 중에도 굉장히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심지어는 저주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유전자의 저주죠. 근데 고대에도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역사적 기술이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뭐 기록하면은 또 고대 이집트의 기록이 이집트에도 머리숱 때문에 고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파라오들 보면 머리 빡빡 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머리를 빡빡 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는 머리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을 다들 추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에버스 파피루스라고 하는 일종의 의학 파피루스가 있거든요. 이게 쓰여진 시점은 기원전 155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그 탈모 처방법 기록으로는 가장 오래된 기록일 것 같아요. 탈모 고치는 처방법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의학적 처방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특정하게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뭐예요? 그 내용은 약간 기괴하긴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이런 거예요. 고슴도치 깃털을 기름으로 태운 다음에 머리에 그 4일 동안 계속 그 바른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약간 요즘에 사용하는 흑채 같은 것이었을 것 같아요. 까마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하마나 악어, 살쾡이, 뱀, 아이벡스의 어떤 지방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또 머리에 또 바른다. 대체로 다 잡기 힘든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나온 상대방이 이것만큼은 안 돼라고 하는 조건이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탈모가 있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탈모는 상대방의 안 좋은 조건에 있었나요? 뭐 당연히 싫어하죠. 기록에 보면 되게 많은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카이사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 로마 시대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가 그런 기록을 남겨요.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행사 때나 이제 쓰고 다니는 건데 원로원에 출입할 때 아무래도 좀 가리려고 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를 뭐 쓰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카이사르 헤어스타일, 뱅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는 앞머리 이렇게 짧게 자르고 다니는 거. 이제 그 헤어스타일이 나온 것도 이제 머리에 숱이 빠지면서 뭐 가발을 만들었었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기억에 제일 심한 사료는 구약성서에 보면 대머리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선지자 엘리사라는 인물이 있고 이 사람한테 머리가 없어요. 동네 꼬마아이들이 보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놀려댔나 봐요. 거기다가 저주를 내리는데 저주를 내려서 어떻게 되냐면 곰 2마리가 숲에서 뛰어나와서 그 놀린 42명의 어린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열받았나 봐요. 대머리야라고 놀린 아이들에게 저주를 내렸다고요? 그만큼 머리 갖고 놀리면 안 된다. 물론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머리가 언급된 걸 보면 이 시기도 대머리가 그렇게 긍정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박현도 교수님 보면 꿀 안에도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대머리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 다들 잘 아시는 히포크라테스, 그러니까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이 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소 치료법들을 제안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 탈모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았던 시기가 그리스가 페르시아와 주로 많이 전쟁을 하던 시기거든요. 페르시아 전쟁기에 이분이 아마 태어났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페르시아 쪽 사람들을 볼 기회가 많았고, 그런데 보니까 페르시아의 황관들 중에서는 머리 빠진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어떤 관찰을 통해서 이 탈모는 남성성이랑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남성을 거세시키면 탈모가 예방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그게 또 현대 의학으로도 증명이 되었다고 남성 나왔죠. 호르몬과 네.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그 남성 안드로겐에 대해서 지적이 봤더니만은 사춘기 이전에 거세가 될 경우는 남성 탈모가 아예 없을 것이고, 이미 이제 테스토스테론 화학적인 그 거세죠. 그걸 할 경우에는 12명 중에서 4명만 탈모가 나온다. 많이 나오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어렸을 때 이제 없애버리면은 제일 좋다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실험했나 못 물어봤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실험을 못 해가지고 좀 아쉬워했어요. 근데 이런 상상을 했다는 자체가 머리카락을 잃느니 차라리 남성성을 잃겠어.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탈모를 심각하게 정말 저주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서양의 수도사들도 왜 수도소원을 하면 톤수라 그래서 가운데만 이렇게 뻥 뚫고 이렇게만 머리 남겨두는 그걸 그래서 수도사의 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 수도사들 모습들 보면 이렇게 띠만 남겨놓은 그렇죠. 머리. 그거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뜨거운 물 부어서 뽑거든요. 뽑아요? 네, 그랬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깎는 게 아니라 밀지는 않고 여기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씌우고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머리를 뽑았다. 화상을 입혀서요? 네. 그게 이제 그걸 톤수라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수도사가 된다는 거는 세상과 이제 담을 쌓는다, 세상과 이제 절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이 삭발을 오히려 하면서 머리털을 없게 하는 전통도 강했던 것 같은 게요. 주로 유라시아 초원에 있는 유목민들은 다 머리를 밀어버리는 게 더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말 달릴 때 길면 이게 오히려 좀 안 좋고요.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서로 이제 말 타면서 전쟁을 할 때 멀리서 보면 활을 쏘는데 가까이 있으면 곡괭이로 찍거든요. 그러면은 긴급하게 거기서 이제 이 사람 피를 멈추고 해야 되는데, 머리가 길면 이게 감염이 된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치장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가발을 쓰거나 모자를 쓰고 있었고, 심지어 여성들도 다 삭발을 했었어요. 2500년 전에 러시아 알타이에서 이제 여성 샤만 사제의 미이라가 발견됐거든요. 일명 얼음공주라고 하는 건데요. 그분이 머리가 몽골 보면 가채 길잖아요. 약 1m쯤 되는 가채가 발견됐어요. 이분 머리 위에서. 근데 그게 실제 그분 머리가 아니라 자체는 삭발되어 있고 그 위에 가발을 덮어버린 겁니다. 원하는 스타일로 가장 만들기 쉬운 게 일단 삭발을 하는 게 있었고, 또 이제 편두를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독특한 머리통을 드러내려면 오히려 머리가 없는 게 더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귀속성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면 오히려 유목민족들이나 전투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탈모에 대한 고민을 덜 했겠네요. 덜했죠. 오히려 그 예컨대 보면은 전쟁하다 서로 이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한 2000년쯤 전에 강거족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남부 시베리아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적의 목을 갖고 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적이 보니까는 이 갖고 온 왕과 똑같은 헤어스타일, 즉 내란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오히려 흉노는 머리를 다 밀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탈모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금 다들 경계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머리를 미는 습관들이 좀 있었어요. 그 이유는 가발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다양한 가발들이 있었고, 이 가발이 고위 귀족들은 어떤 상황,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TOP라고 하잖아요. TOP에 맞춰가지고 가발을 이제 골라가지고 보통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발이 이집트에서는 실물 가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가발이 약간 어떤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형제 이야기라고 하는 일종의 옛날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형수가 남편의 동생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의 가발을 벗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가 가발이 어떤 남성이나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증대시키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적인 매력이라고 한다면 결과가 가려면 가발을 벗어야 되지 않을까요? 잘 보이기 위해 가발을 바꿔 쓰는데, 정말 중요한 그 순간이 되면 가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근데 아마 이집트적인 맥락에서는 그 순간에도 가발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벗으면 깬다라는 느낌. 그렇죠, 약간. 뭐 과격한 움직임은 어렵겠네요. 뭔가 뭐 가발을 어떻게 뭐 고정을 시켰다든지. 교수님 굉장히 우리 꾸랑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교수님, 네. 꿀 안에 네.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나요? 하느님이 주신 머리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발은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사람 머리나 돼지 털로는 가발 만드는 걸 안 됩니다. 아, 가발은 안 돼요? 네, 쓰지는 않아요. 원래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발이 머리하고 연결된 건 안 되는데 모자를 쓰는 것처럼 덮는 거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대신 사람 털과 돼지 털은 안 돼요. 약간 무슬림 보면 편법에 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만들어. 돈을 빌려주는 건 안 되는데 핸드폰을 싸게 빌려주고 비싸게 받는 건 되고 막. 하느님이 만들어준 건데 그거를 사람 몸에 있는 것도 하느님이 만든 거고 그거를 사고 파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털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게. 그럼 남자들은 어떠냐? 남자들이 여자들이 쓰니까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따라서는 안 돼요. 이슬람 전통에서는. 남자는 가발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모자처럼 가발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남자가 여자를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슬람 전통에서는 남자가 가발을 쓰면 그게 여성을 흉내낸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도 볼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발을 쓰면은 사람이 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견해들이 많이 아, 있어요. 그러면 무슬림 남성들은 탈모가 생기면 그냥 벗겨진 채로 다니는 거예요? 네, 그 대신 그 이식은 할 수 있어요. 자기 털을 이식은 할 수 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아, 이직은 또 돼요? 어떻게 이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해를 해줘요. 근데 아 요즘이요? 예. 터키에서 많이 하는 터키에서 거? 많이 하죠. 뒤에서 뽑아서 위에다 네, 심는 뭐 그렇기도 거? 하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슬림 전통적으로 보면은 일부러 삭발을 할 때가 있어요. 삭발을 할 때가 순례 때 한 다음에 순례 끝날 때 삭발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는 모양을 바뀌기 위해서 가발을 쓴다든지 문신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별로 탐탁치 않게. 신체 발부는 수지 하나님이다. 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네요. 예, 맞습니다.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나 이런 데는 저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한 번도 머리가 벗겨진 거 본 적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싸매고 이걸 있으니까. 양반들은 이걸 싸매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통계를 이것 때문에 좀 봤는데 자연 대머리가 적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연 대머리가 적기 때문에 한국에서 민머리 있는 분들이 느끼는 수치감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 워낙 적기 때문에 예, 오히려 한 20% 정도밖에 탈모인들이 안 된대요. 가슴이 아프다. 예, 그런데 서양은 50%, 독일, 프랑스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자연스럽게. 아, 그래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나라 고구려 벽화가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가? 예, 고구려 벽화 보면은 이제 남성과 여성들의 표현되어 있고 네. 남자들이 하나같이 다 수염도 길고 머리가 풍성해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으니 그분은 스님이었습니다. 예. 머리가 없는 사람이 표현된 유일한 사람은 스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탈모인이 적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탈모가 되기 전에 보통 죽습니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슬프다. 저희가 보통 이제 40대 넘어야지만 좀 뭔가가 생기는데 탈모에 대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 사피엔스의 수명이 무한정 늘어나면서 생긴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거든요. 저희 선조들이 보시면은 참 쟤네들은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를 하니까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강 교수님도 그렇고 임 교수님도 그렇고 그 프랑스나 러시아에는 대머리 많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그냥 신경들을 안 쓰더라고요. 그냥 아예 밀어버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두상도 예쁘고. 임 교수님 프랑스 유학 오래 하셨잖아요. 프랑스 학생들 중에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탈모가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부러워하나요? 와, 너 네 머리 아니요, 부럽다. 별로. 없어요. 또 그냥 영국- 밀고 다녀요. 깨끗하게. 별로 이렇게 민머리에 대한 이렇게 뭔가 거부감이나 이런 게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또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나라의 탈모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두상이 예뻐서 밀어도 안 이상해. 근데 우리는 두상이 납작해서 민머리가 되면 너무너무 보기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또 그분들을 또 직접 보면 또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민머리에 가죽 잠바 입고 막 이 체인 달고 있어봐야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젊으신 분들이 대머리고 있으면 멋있어요. 근데 저같이 이제 좀 나이가 50 넘어가고 배 나오고 하시는 분들이 가죽 잠바 입고 머리가 없으면은 영국 그 해외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응원하는 그 나오시잖아요. 대부분 중년의 남성들인데 전부 다 덩치도 되게 크고 머리도 다 밀고 계시고 그게 그렇게 멋지지는 않습니다. 요즘 통계 보면 근데 중동에 머리가 많이 빠져요. 아, 중동도 많이 빠져요? 왜냐면 제가 그 본 기사에서는 한 서구 한 40%라면 중동은 한 60% 정도로 더 많이 빠진다. 그 이유를 봤더니 일단 물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정수해서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수돗물에 클로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머리 환경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저도 머리가 숱이 없긴 하지만 머리를 집안에 내력도 없고 그래서 걱정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2달, 3달 지나도 머리를 안 깎을 때가 있었어요. 저 이란에 있었을 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머리가 안 자라더라고요.
안 자라요. 예. 그러니까 보통 한 달 만에 제가 깎거든요. 불편해서. 그런데 2달, 3달 지났는데도 불편하지 않고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란에 있었을 때 중동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가 많이 물이 안 빠졌어요. 좋으면은 머리가 많이 빠지는군요. 그때는 저는 뭐 혹시 태양빛 때문에 그런가 그랬는데 요즘 기사를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유럽도 물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워낙 석회질이 많아서.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유학생들 중에 이제 초반에 모르고 그냥 샤워하고 머리 막 감고 하다가 탈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좀 나오긴 해요. 피부병이 심하게 뒀었어요. 건선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에 있을 때 온 몸에 막 물이 안 좋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박사 논문 디펜스 하니까 이틀 만에 다 없어지니까 스트레스 플러스 환경이 더해지니까 이게 막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남성성이 어린 시절에 제거된 사람은 탈모가 오지 않는다. 파리넬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제 그 울게 하소서. 그 남자 주인공이 어렸을 때 형이 남성성을 제거를 합니다. 우유 안에 담가놓고 제거를 해서 빨간 핏물이 펄펄펄 올라오면서 그 주인공이 하면서 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너무 막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이에게 위로 한마디를 던진다면 넌 탈모는 오지 않을 거야. 되게 잔인하다 근데. 아니야. 진짜 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발상이 그 히포크라테스의 발상과 똑같습니다. 히포크라테스도 참 답답한 게 본인이 의학의 아버지인데 본인은 탈모였거든요. 아 탈모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말한 것이 이분이 처음부터 이 내시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편, 뭐 비둘기, 그 배설물, 뭐 비트뿌리 이것저것 향수는 다 해봤는데 보란 듯이 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온 게 갈 때까지가 나온 게 차라리 내시는 좀 낫다. 근데 이제 탈모가 이제 신의 저주다 막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한다면 그분들에게 농담은 아니겠지만 실제의 저주가 중세시대 때에는 마녀가 저거 악마에게 씌었다 저주받았다 해서 사람을 정말로 불에 태워서 죽였던 일이 있었던 게 마녀 사냥이잖아요. 이게 프랑스에서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인가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영국도 그렇고 독일 지역도 어디서 그렇고. 시작된 거예요? 근데 마녀사냥은 사실 유럽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동서고금 어디나 다 있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아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현대사회에서 마녀사냥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 거고 이때 당시에 마녀라는 건 어떤 거예요? 사연적인 정의는 초자연적인 힘을 부려서 타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그게 주술이든 주문이든 간에 우리가 잘 알려진 주술 행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형 바늘로 이렇게 멀리서 찌르는데 갑자기 아파 뭐 이런 것들. 사실 이런 식의 주술 행위는 초자연적인 힘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불러내서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건 아프리카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많았죠. 네. 아마 유럽에도 있고 어디나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마녀사냥 이해하려면 근대 과학이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를 이제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초자연적인 힘을 믿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한다면 안 믿죠. 근데 가끔 일어나면 신기해할 것 같긴 하다라는 느낌 정도?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 인간사에 두루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돌았다. 이게 저희는 뭐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이게 어떤 흉노로 감염이 되고 감염돼서 증상이 어떻고 치료하려면 어떻게도 해야 되고 사실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대중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들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그런 식으로 과학의 힘을 빌어서 뭐 생물학이건 세균학이건 근데 그게 없던 시기에는 코로나 같은 예를 들어서 파스트 같은 병이 돌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치료법도 모르겠고 근데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서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하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이제 자연과학,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없을 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초자연적인 힘이 존재하고 그 초자연적인 힘이 기독교의 신이건 뭐 저 세상의 뭐 아니면 사탄이건 간에 걔네들의 농간, 사탄의 농간 또는 신의 저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불행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게 이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상관없는데 나쁜 일이 생기면 저희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저주는 아니에요. 뭐 조회수가 확 떨어진다든가 조회수가 100을 안 넘는다든가 그러면 원인이 뭔가 저희 같으면 원인을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할 텐데 중세시대는 과학적으로 분석 안 하는 거죠. 누가 저주를 내렸다 아니면 누구한테 재수가 옴이 붙었다라든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어디에서 찍으면서 안 나오기 시작했어 뭐 이런 말 이 그래프 보면서요. 아니면
누구 게스트 나오면서 안 나오기 시작했어. 막 이런 말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저도 제 친구들이 많이 하죠. 이제 제가 주식 관심 갖는 순간 그 주식은 이제 곤두박질 친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불행이 닥쳤을 때 이거를 도저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도리가 없고, 그래서 뭔가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데 희생양을 찾는 방식이 그 논리가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누가 써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그 희생양이 누구야? 제일 방어 능력이 약한 사람. 평소에 뭐 이상한 말 많이 하고 평소에 욕 많이 하고 시골에 가면 계신 욕장이 할머니,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들 없고 혼자 계신 사람들, 고아 또는 과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가 저 높아, 그런 거 아니야? 부르르 가고서 곡괭이 두들기고 뭐 그릇 같은 거 치고, 이거 샤리발이라고 하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시끄러운 방식으로 린치를 가하는 일종의 그런 게 샤리발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나요. 그러다가 이제 재수가 없으면 뭐 돌팔매질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 그냥 부상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풀이가 끝나면 그걸로 이제 잠잠히 다시 치는.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은 특징이 국지적이에요. 그 다음에 간헐적이고, 그리고 자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마을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요. 그게 이제 원래 마녀사냥이었거든요, 중세시대. 근데 이제 역사에서 마녀사냥이 연구 주제가 된 거는 1550년, 그러니까 16세기 중반 그리고 17세기 중엽까지 한 100년 정도의 기간인데, 이때 갑자기 마녀사냥이 광풍이 불어요. 대항해 시대, 뭐 신학로 개척 시대 뭐 이런 느낌. 그 이후이죠.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나서 절대 왕정 시대, 요 시기적으로는 겹치는데, 그때 진짜 광풍처럼 불어서 뭐 볼테르 같은 사람 한 2만 명 정도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독일의 그 하일리 히물러 그 조사하면서 한 5만 명 조사했다고 하고, 역사가들 중에서 한 10만 명의 마녀 사냥 건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 수치를 계산하기는 힘든데 궁금하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이 시기에 마녀 사냥이 많이, 정말로 막 사탄이 분기 탱천에서 막 들고 일어난 것도, 그게 만약에 이유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마녀사냥이 만약에 중세 유럽에서 일어난 그 부분을 보면 이게 약간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와 비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의 대결,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양쪽 다 사실은 다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를 상정하는 이데올로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과학이 없으니까 초자연의 힘을 디폴트로 믿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는 그런 원시적인 신앙 방식, 원시적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냐 아니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토속 신앙도 있잖아요. 마을에 무슨 연못도 있을 거고, 저기 가면 무슨 커다란 바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래된 나무를 숭배하는 그런 전통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재미난 게 이제 중세 기독교 그러면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쓴 책들이거든요. 뭐 신학 저서들이야 다 공부하고 라틴어로. 근데 실제로 중세 시대에 라틴어를 하는 사람은 신학자들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신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교리를 발전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걸 라틴어로 떠들면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맹인 사람들을 위해서 교리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냐 하면, 그 교회에 가면 왜 그 조각들 있잖아요. 벽화, 저부조, 부조 이렇게 새겨놓고 이미지를 통해서 이게 교육용 부교재를 통해서 이제 일반인들을 이제 교육시키는데, 여기서 전달되는 교리라는 게 너무 개략적이에요. 기독교 신학은 굉장히 복잡하고 소피스티케이티드한데 너무 개략적인 이 지식을 전달하다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빈틈을 채워 넣는데, 만약에 제가 중세 농민이라고 그러면 뭘로 채워 넣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저희 할머니한테 들었다, 할아버지한테 들었다 민간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그러니까 중세 신앙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딱딱하지 않고, 하나도 아니고, 지역마다도 다르고, 시기별로도 다르고, 사람마다도 다르고,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풍부하게 오히려 많은 것이 이제 중세 기독교 신앙이고, 그 가운데서 말씀드렸지만 사이가 좋을 때, 농사가 잘 되고 날씨가 좋고 할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몇 년씩 흉작이 든다든가, 갑자기 기온이 급 강화해서 이게 몇 년씩 이어진다든가, 그럼 먹고 살기 퍽퍽해지고, 평소에는 친구였지만 이제 어느 순간 뭐 사이가 소원해지고, 그럴 때 이제 생겨나는 것이.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을 조금 토대로 제가 좀 제 이해한 걸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세 유럽을 하면은 기독교가 완벽하게 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보통은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제가 정리를 나름 해보면, 그 중세 시대 동안 중세 유럽에서도 여전히
여전히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쉽게 말하면 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미 존재했었던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들하고 계속해서 경쟁을 해 나가야 됐다. 그렇죠. 천년 이전까지는 계속 그와 경쟁해요. 저희 왜 우리나라에 미국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시골에서 선교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마을 앞에 있는 뭐죠? 예, 선앙당 부수고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밤에 새벽에 몰래 나와서 그 도끼질에서 부수고 하는 것들. 이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이 시기에도 이제 벌어졌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받아들인 게 로마 카톨릭 전통에서 성인 존경, 숭배, 마리아 존경 이런 게 전부 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생각해 보면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를 만드는 게 서기 4세기 후반이니까 아마 뭐 1000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독교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기에는 시간적으로는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봐도 저기 기독교가 완벽하게 전파된 게 아닌 게 예컨대 토리노 수위라든지 아니면 인디아나존에서 나오는 수많은 성배, 롱기누스의 창, 성자 6월 전부 다 이 북구권의 그 카를로스 대제가 종교 전파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얼마나 토착 종교와 결합을 잘하냐. 그 러시아도 보면 그런 게 러시아에도 종교가 기독교 들어오면서부터 토착신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차마 다 사라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악마화시켜요. 그래서 저 때려 죽일 악마라고 하면서 몰래 그들이 믿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병존되거든요. 병존이 되어야지만 역설적으로 기독교도 오래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녀는 있는데요. 마남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게 참 재밌는. 마남이 고대 이집트에 또 있죠. 마남이 없지는 않아요. 마남이라는 말을 흔히 쓰진 않은데. 쓰진 않죠. 마법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크게 나오진 않는데 사실 이게 보통 그 모계 사회에서 원래 여신을 숭배하고 있다가 부교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존의 신이 좀 악마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러시아도 그 전부터 우리나라 삼신할매 같은 바바 야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름다운 그러한 지모신이었는데 갈수록 추한 할머니 내지는 그런 마귀 할머니화 되는 거예요. 실제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한 베이스가 깔려 있을 때 그러한 그 어려운 소빙기라든지 수많은 고통이 오니까 가장 먼저 그 마귀 할멈 내지는 악마화된 여신이 결합이 돼서 마녀라고 하는 대량 어떻게 본다면 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면 지금 얘기를 이렇게 좀 들어보면 어떤 관광지나 여행을 다니다 보면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나 이야기들 중에는 여기에 살던 어머니 신 누가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면 뭐가 되었고 뭐 아이를 낳아서 누구누구를 낳았고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 힘을 뻗은 어떤 세력이나 종교가 여기에서 새를 불려나가면서 이 어머니 신을 누르고 자신들을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이 여신을 악마화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군요. 악마화를 못 시키면은 이들이 저기서 새로운 종교가 도입될 수 없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이집트에서도 나타나는 게 그 보통 우리가 중세 유럽의 악마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때 염소나 순양의 모습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가 처음에 이집트에 들어와서 가장 이제 경쟁을 하던 이집트 기독교의 가장 큰 경제 상대가 고대 이집트 종교였죠. 그 당시에 이집트의 최고 신이 이제 아멘 신인데 이 아멘 신이 그 순양의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당시 자신들의 어떤 경쟁 상대였던 이 이집트의 신을 악마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유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안 믿던 여신들이 악마되기도 하지만 우리 반대로 이렇게 순화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가지고 이제 싸움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주장을 한 파가 이단화하기 위해서 공의회를 여는 게 431년 에페소거든요. 근데 이게 장소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한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여기가 그리스도교 이전에 여신 숭배가 굉장히 강하던 곳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여신 숭배가 마리아 공경으로 바뀌어버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고 하느님 어머니라고 안 부른단 말이야?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순장애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에페소에서 사람들은 마리아 이전에는 여신들을 모시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리아를 좀 더 공경심이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431년 어디서 많이 봤던 신이 또 왔구나 이러는. 예. 그리고 또 이 기독교가 이제 또 막 성장해 나갈 때 지중해 세계 전체에 그 이집트의 신화 체계 중에서 이시스 여신 숭배가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시스 여신이라는 것은 이제 오시리스의 부인이고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했던 신이 호루스의 어머니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호루스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마리아 신앙이 자리를 잡는 데도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마리아를 믿는 분들이 하면서 이단화된 종교가 바로 네스토리오스파고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오냐면은 고구려 발해까지 와요. 경교라고. 경교. 네. 여신을 믿다가 얼떨결에 한국에도 기독교가 오게 된 거죠. 삼국시대 그 후기에. 근데 예. 꼭 그렇게 그 토착 지역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에 모든 걸 다 악마화한 건 아니고요.
받아들여서 모양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크리스마스가 이제 그렇고. 그렇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원래 예수 생일도 아닌데 또 불고. 근데 뭐 이렇게 적응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던 간에 뭐 이제 저희가 너무 이제 이쪽 이야기로 이제 틀어져서 마녀사냥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마녀사냥이 분명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지역에건 주술적인 의미나 뭔가 신비한 있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데 책임을 돌리기 제일 좋은 건 만만한 사람,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 사람을 살풀이함으로 해서 다들 이제 괜찮아질 거야. 뭐 요 정도는 어느 지역에나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대항해 시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이게 늘어났다고 하셨단 말이죠. 정말로 사탄이 막 미쳐 날뛴 게 아니라고 하면 네.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보통 역사가들이 한 3가지, 4가지 정도 이유를 정리를 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 물론 이제 갑자기 그런 변화가 생긴 건 아니에요. 일단 원래 마녀가 반드시 나쁜 마녀나 마법사가 뭐 사악한 존재로 여겨진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뭐 백마법고 뭐 반지의 제왕에 보면 간달프는 누가 봐도 착한 마법사지 나쁜 마법사는 그리고 아니잖아요. 우리 해리포터 헤르미온 누나라든가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마법에 대한 인식이 대략 한 유럽에서는 14세기 경서부터 좀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14세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제 교회 대분열 있고 교회의 힘과 권위와 위상이 이제 약화되던 시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마녀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면서 사실 그 전까지는 마녀 마술 뭐 이런 거 별로 교회는 신경도 안 썼어요. 안 쓰다가 갑자기 이 시기부터 기독교의 내용과 다른 신앙을 악마 숭배, 그 다음에 더 이제 최악인 건 이단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흐름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권위가 높아지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변화인데 14세기부터 이제 소빙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당연히 농업 생산량 줄고 기근이 빈발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잘 알려진 흑사병 터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공포의 진리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지역에만 공포가 집중된 게 아니라 전 유럽에 걸쳐서 이제 공포가 확산되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여기에서 도대체 이게 왜 오냐? 이제 드디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이 드디어 오려나 보다. 종말론이 이 시기에 또 확산이 쫙 되거든요. 근데 사실 종말론이 확산이 되면 지금 같으면 아마 뭐 해성이 뭐 지구하고 충돌한다고 그러면 24시간 안에 전 세계에 다 펄 텐데 이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뭐 TV도 없는 시기에 근데 여기에 뭐가 등장하니? 인쇄술이 등장을 해요. 인쇄술이 나타나면서 제일 처음에 출간된 책들은 당연히 다 종교 관련 책들이고 성서고 한데 특정 장르 중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예언서. 노스트라다무스도 쉽게 얘기하면 그 시기에 베스트셀러 작가였고요. 그러니까 근데 예언서들이 뭘 갖고 쓰냐면 이제 종말이 언제 올지, 종말의 징후가 뭔지, 여기에서 어떤 해성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종말론 서적 또 예언서들이 쏟아나오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 이제 종지부를 찍는 책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하인리 크라머하고 야콥 스프랭거가 쓴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마녀의 망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 어떤 내용이에요? 마녀가 뭔지를 정의를 해요. 마녀의 정의를 내린 책. 마녀의 정의를 내리고 마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요. 아 진짜 끔찍한 책이네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면서 이제 당연히 뭐 예전에는 책이 필사였으니까 책 가질 수단은 얼마 없었지만 이제 인쇄술을 통해서 누구나 다 쉽게 물론 인쇄술이 처음 나왔다고 책값이 아주 싸진 건 아니었는데 책이 이제 유럽에 이제 대량으로 유포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녀와 마법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유럽 전역의 지식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알면 독이 된다고. 그러니까 알면 보이죠. 이제. 아는 지식을 갖고 보니까 저거 수상한데? 근데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 혹시 동네 욕쟁이 할머니 안 계셨어요? 우리나라 욕도 되게 위험해요. 우라질 놈, 연병할 놈. 두 욕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저주성 욕이거든요. 병에 걸린다 뭐. 이런 거. 연병에 걸릴 놈, 오라를 질 놈. 누가 저한테 오라질 놈 했는데 갑자기 내일 경찰에서 찾아와서 잠시 석가 좀 연행 같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잘못했지? 혹시 어제 그 할 말 때문에? 저주가. 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그런 얘기하고 다음날 끌려가면 생각할 것 같아요. 처음엔 그게 이제 뭔지 모르고 그랬나 보다 해서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막 때리고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이제 그 지식이 보편화되고 정립이 되면서부터 마녀사냥이 대량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자행될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한 2만 명에서 5만 명을 만약에 죽였다고 하면 화영대에서 장작더미 위에서 마녀를 태워 죽였다고 하면 죽은 사람이 있으면 장작불에 불을 붙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집행 주체.
그러니까 마녀를 색출하고 마녀를 신문하고 재판하고 화형에 처할 수 있는 이 집행 주체가 누구냐? 그게 바로 권력일 텐데 그게 종교 권력 15세기, 16세기, 17세기 오면 소위 이제 국가가 모양이 갖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왕권이 커지고 어딘가에선 자기가 절대 군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국왕권이 강화되고. 근데 왕권이 강화된다는 거는 뭐 프랑스 왕 같은 경우 파리 베르사유에 있으면서 프랑스 전역을 통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치하냐면 관리들을 내보내서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때까지는 뭐 알아서 자율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국왕의 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판사들을 보내기고 그래서 니들의 문제, 지방에서 벌어지는 문제 이제부터 왕이 다 판결권을 행사하게. 그래서 왜 갑자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국왕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왕의 권력이 당신들에게 닥친 백성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일일이 말로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마녀사냥으로. 그래서 마녀사냥을 어떤 역사가들은 근대적인 이제 국가가 등장하면서 이 발달하고 강력해진 행정권, 사법권을 보여주는 무대의 역할도 했다. 공권력의 전시장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사님 저를 막 때렸다고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옆에서 박수 치시고 그다음에 저는 부상으로 따라와 안 하고 경찰서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입은 피해를 공권력에 기대어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예전에 공권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공권력이 없을 때는 내가 그런 피해를 입고 명예훼손당하고 상해를 입었으면 내 스스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힘이 없으면 깨갱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힘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스스로 해결했잖아요. 그럼 저도 문제가 돼요. 현행법상으로는. 왜냐하면 공권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버젓이. 근데 15세기, 16세기, 17세기는 이제 막 공권력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던 과정이거든요. 요 중간 단계에서 이 공권력이 출현한 아까 전시장 사람들에게 공권력이란 뭐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무대로 마녀사냥이 자행되었고 마녀사냥이 자행됐다라기보다는 마녀사냥이 이용되었고 그 때문에 마녀사냥의 이 전체 건수가 국지적이거나 간헐적이지 않고 한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대규모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녀사냥단이 정부의 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역할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래서 아까 이 시기에는 내 마녀사냥이 돈벌이 역할도 되거든요. 재미난 게 왜 돈벌이가 돼요? 일단 마녀 재판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마녀가 재판을 받고 화형대에 오르려면 첫 번째는 누군가 고발을 해야 돼요. 무슨 근거가 있어서 고발을 하는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너무 미워. 하는 집 보면 맨날 욕만 하고 다니고 남의 집에 와서 침 찍찍 뱉고 다니고 근데 보니까 수상하다고요. 그래서 그냥 고발을 한 거예요. 자기 엄마도 고발하고 자기 딸도 고발하고 이 시기에는 도움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고발을 접수한 당국에서 교회 당국이든 아니면 세속 당국이든 간에 체포를 해서 일단 신문을 해요. 신문이란 게 이제 얘가 진짜 사탄한테 영혼을 판 존재인지 아닌지를 감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식반이 나오는데 감식반을 뭘 갖고 감식하냐 하면 그 말레우스 말레피카로 아까 마녀의 망치에 나온 그 지식들이죠. 사탄에게 영혼을 팔면 몸에 흔적이 남는다라든가 몸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또는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든가 와 같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잡아다가 검사를 해요. 신학자들이 와서 냄새도 맡아보고 손톱 밑도 바늘로 찔러보고 그다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지 고통을 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처음엔 아프다고 울다가 나중에 정말 지쳐서 눈물도 안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눈물이 안 흘리네. 마녀인 게 의심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자백을 받아야 되거든요. 마녀 재판의 특징은 무조건 자백을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자백을 끝까지 안 하는 경우에는 살아날 수도 있는데 살아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자백을 사실 끝까지 안 하기는 당시의 고문 방법을 보면 이제 뭐 끓는 물에 넣기도 하고 뜨거운 납불 녹여갖고 갖다 붓기도 하고 달아놓고 거꾸로 묶어갖고 천장에다 매달아놨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바닥에 그냥 떨어뜨리는 게 떨어지기 직전에 밧줄을 낚아채요. 그럼 어깨가 팍 탈고 되거든요. 스트라파도라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고문을 하고 목적은 뭐냐 하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근데 이게 되게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이고라고 하는데 당시의 신문관들은 기록에 보면 사명감이 대단해요. 정말로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백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도 되게 고약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 볼게요. 허준 씨 악마를 믿습니까? 안 믿죠. 안 믿는다고요? 네. 그러면 성경에 악마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네? 에?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죠. 근데 악마를 믿지 않는다고요? 아니 악마는 안 믿는데 성경은 믿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질문은 빠져나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자, 악마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아니 성경에 분명히 악마가 나오고 예수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고 나오는데 당신은 왜 악마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 악마를 악마의 믿는다고 존재를. 하면 이건 악마 자, 숭배하구나라고 그럼 하고. 이제 아닙니다. 악마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 악마를 언제 어디서 만났는데? 만난 적 없는데요. 믿는다고 했잖아. 어디서 만났는데? 이런 식의 이제 와 양쪽이 다 걸리는 거예요. 예, 신문을 이제 당하게 되고 여기에서 뭐 형이 되면 화형이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참 기발해서 이 돈벌이 돈이 왜 돈벌이가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마녀 감식 전문가가 등장하고요. 얘가 이제 사탄의 영혼을 판 존재인지 아닌지를 나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명한 마녀 감식 전문가 프랑스의 17세기 직조공 출신 한 명 있는데 주변 마을 돌아다니면서 저거 막 사탄한테 영혼 팔았네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다녀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 6천 명 정도를 그래서 체포시켰다고 하고 당연히 한 건 올릴 때마다 이제 건당 얼마씩 해서 건 바이 이제, 건으로. 예,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고 짭짤하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재판을 받고 나면 그 재판 비용이 있잖아요. 재판 비용을 누가 드냐면 희생자가 다 지불을 해요. 고문 받고 죽는 사람이 이 사람 비용으로 된다고요? 체포될 때부터 고문 처형할 때까지 그러면 고문하면 그 고문관 오고 신문관 하면 신문관 와서 며칠간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숙박비, 숙박비 식비 다. 그다음에 고문할 때 쓰는 뭐 납을 녹여야 된다면 납비 비용, 그 장작 비용, 심지어는 나 묶은 밧줄 비용 내고 화형대가 쓰게 되면 그 화형대에 들어갈 장작 비용까지 다 나 태우는 장작비를 내가 내요? 다 제가 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남잖아. 그래도 재산이 남잖아. 그러면 그걸 이제 몰수를 해요. 그래서 누가 가져가냐면 재판관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고발한 사람이 나눠 갖고. 그러니까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마을의 유지가 2명이 있는데 서로 이제 경쟁적인 관계면 A가 B를 마녀라고 밀고를 하는 게 결코 손해 보는 일은 아니었어요. 서로 고발하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유명한 게 이제 독일에서 한 시장이 그렇게 해서 마녀로 고발을 당해서 고문을 받다가 결국 전 재산 다 압류당하고 사형대에서 사망하고. 그래서 이 양반이 신문 과정에서 아예 그냥 그렇게 얘기했대요. 차라리 그냥 내 집하고 재산을 다 달라 그래라. 이때 쓸데없는 재판하지 말고 니들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마녀 사냥이 개인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마녀 사냥의 시작이었지만 나중엔 재산 뺏기, 권력 뺏기, 고발론의 시대가 됐네요. 그렇죠. 이게 약간 요즘 한국의 분위기랑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오늘 마녀 사냥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마녀 사냥이 아닌 재산 뺏기, 고발론의 시대였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권력의 정점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